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콜로라도 에스펀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펀은 유명한 스키 명소로 아름다운 버터밀크 산과 다양한 수공예품 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만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많은 유명인사와 부유층을 휴가로 이끌었죠. 하지만 2014년 현지의 사교계 여성 명사였던 낸시 피스터가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6년 7월 4일, 낸시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콜로라도로 이사해 에스펀 근처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가문 역사는 에스펀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58년, 낸시의 아버지 아트는 가족이 운영하던 목장을 버터밀크 스키 리조트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가족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그들의 성을 딴 거리도 생겼습니다. 낸시의 정체성에 대해 오랜 친구 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권이 넘치고 매우 귀하게 자랐어요. 그녀는 마치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죠. 낸시의 어머니 베티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항공군 지원 비행사로 활동했었는데 전역 후 평화로운 에스펀에 정착했음에도 여전히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리콥터를 자신의 집 차도에 눈에 띄게 세워두어 이웃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낸시는 아마도 이런 대담한 행동 방식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에스펀의 스키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유명인사와 부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케네디와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명 남자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상류층 출신인 낸시는 이들과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낸시는 마이클과도 한때 연애 관계를 가졌으며 두 사람은 약혼까지 했으나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에게 낸시는 지역의 스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에 입학했지만 20살에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높은 학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과 사교적 매력을 활용해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지역 관광 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했는데 그녀는 직접 방문객을 맞이하며 여러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에스펀의 대변인이 된 셈입니다. 일 외에도 낸시의 사생활은 매우 방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자주 다양한 파티를 열었고 금지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을 마셨고 점심 무렵에는 이미 취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애 면에서도 낸시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는 그녀는 29살에 딸 줄리아나를 낳았고 10년 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낸시는 인기 있는 사교 스타였지만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작가 데일린 베리는 낸시를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다른 여성의 남편의 무릎에 앉거나 그 여성 앞에서 친밀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낸시는 뒤에서 원한을 사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2013년 겨울, 낸시는 에스펀을 떠나 햇빛이 풍부한 호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국 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성대한 환송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이자 세입자인 스틸러 부부를 환영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스틸러 부인의 이름도 낸시였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그녀를 스틸러로 부르겠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지만 친구들은 그를 트레이라고 더 자주 불렀습니다. 스틸러는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합 연구 전문가였고 남편 트레이는 은퇴한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레이는 나중에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고 한때 부유했던 그들의 가정을 채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스틸러는 남편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으로 돌아가 미용주사 및 레이저 미용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2013년 10월, 스틸러 부부는 신문에서 낸시의 임대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의 부유한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했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스펀은 그들에게 완벽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낸시는 자신의 넓은 주택 일부를 단기 임대하려 했고 스틸러는 이를 계기로 현지에서 스파 사업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청자들은 낸시가 부자라면서 왜 집을 빌려주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낸시의 가문은 매우 부유했지만 그녀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그녀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교계 인물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이유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낸시가 임대한 부분은 2층의 3개 침실과 3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임대 기간은 그녀가 호주로 휴가를 떠나는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임대료는 12,000달러, 약 1677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세입자 부부에게 한 달 먼저 와서 무료로 함께 지내며 마을의 시설을 안내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등 매우 친절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낸시는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2014년 2월 22일 낸시는 에스펀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절친인 캐시 카펜터가 공항으로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말을 보냈고 월요일이 되자 캐시는 출근했습니다. 이후로는 낸시와 연락이 닿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낸시가 친구 밥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차 적응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다고 했고 간신히 잠을 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가 너무 지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26일 수요일 저녁이 되자 캐시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로 낸시가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가 예정된 투어 가이드 업무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걱정된 캐시는 차를 몰고 낸시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991년에 낸시의 아버지 아트가 직접 지은 이 집은 밤에 유난히 조용해 보였습니다. 캐시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낸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 침실의 침대는 매우 어수선했고 이불은 침대에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는 한쪽에서 벗겨져 매트리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관찰한 캐시는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핏자국을 발견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이어서 방 안에 붙박이 옷장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절친한 친구로서 캐시에게는 여분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사용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의 광경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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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Help me! Oh my god! Oh, Ma'am,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oh, okay. My friend had it. I got my friend in the closet. He's dead! What is your name, ma'am? I'm Kathy Carpenter. Okay, is your friend a male or a female? Female Nancy's sister.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낸시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57살이었던 그녀는 침대 시트, 담요, 쓰레기 봉투로 여러 겁 쌓여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충격적인 큰 상처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이 벌목 도구에 의해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낸시의 몸에는 방어원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음을 시사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의 사망 원인이 이 거대한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오른쪽 이마와 관자놀이 부위가 둔기로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 둔기는 망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녀의 얼굴 전반에 여러 차례 가격 흔적과 심각한 부종을 남겼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낸시는 공격 초기 단계에서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아 즉시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911 신고 전화에서 캐시는 매우 당황한 듯 보였고 낸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고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낸시의 시신은 원래 여러 천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세탁해야 할 더러운 옷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천을 걷어내지 않는 한 낸시가 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캐시는 자신이 이불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낸시가 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더욱 이상한 점은 낸시가 사망한 다음 날 캐시가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로 낸시의 금고를 열어 비싼 반지 2개와 6,000달러, 약 838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깊이 조사한 결과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는 낸시의 친구이자 조수로서 낸시에게 의존적인 존재였지만 성격이 오만하고 방탕한 낸시는 자주 캐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낸시가 캐시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 문제와 감정적인 갈등이 쌓이면서 캐시가 분노에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한 척 신고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의 의심에 캐시는 즉시 다른 용의자로 스틸러 부부를 지목했습니다. 캐시의 입을 통해 이 사건의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났고 평화로워 보이는 에스펀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틸러는 낸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e minute I gave her the money, I became a slave. 원래 양측이 합의한 임대료는 12,000달러, 약 1677만 원이었으며 스틸러 부부는 절반을 먼저 지불하고 몇 주 안에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낸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틸러는 낸시가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평했습니다. 낸시는 심지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녀의 남편 트레이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낸시는 흡연자였고 이로 인해 집에는 불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낸시는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낸시가 호주로 떠난 후 부부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낸시와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부부는 집안 곳곳에서 고장이 난 부분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새는 수도꼭지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콘센트 등이 있었지만 집 주인인 낸시는 이런 요청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낸시는 주변 친구들에게 두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결국 포기했죠. 양측의 이메일 교환에는 금전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낸시는 두 사람이 집안의 자산을 훼손했고 수도세와 전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러한 불만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 절반에 대해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틸러 부부는 그들이 돈을 낸시의 대리인인 캐시에게 전달했으며 캐시가 그 돈을 금고에 넣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자신은 잔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낸시는 양측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고 2월 22일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날까지 이사를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을 캐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낸시가 에스펀으로 돌아왔을 때 스틸러 부부는 근처 모텔로 이사했지만 짐을 모두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낸시는 스틸러 부부가 집을 훼손했으며 이에 따라 14,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틸러 부부가 남은 물건을 가져가도록 동의했지만 두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않자 낸시는 문을 잠가버렸고 몇천 달러 상당의 스파 장비를 차고에 보관하며 돈을 갚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조사 방향을 스틸러 부부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스틸러 부부를 경찰서로 소환해 각각 신문했습니다. 트레이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몸이 매우 약해 어린아이조차 해칠 수 없으며 낸시를 해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hy did you go in there and hurt Nancy? Maybe you don't even know, but I know it's true. I know it's true. You did this, man. You did it. And the quicker you start saying that, the better this is going to be. How can you know it's true when it's not true? 이 시점에서 경찰은 스틸러 부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경찰서에서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그들은 낸시가 사망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 곳곳에서 그들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분석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몇 가지 중요한 증거물이 경찰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낸시의 집에서 나온 스틸러 부부는 근처 자동차 모텔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이상한 물건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피가 묻은 둔기, 낸시 피스터라고 쓰인 약병, 그리고 제규어 차량 등록증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스틸러 부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문제의 쓰레기통은 스틸러 부부가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불과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에 손을 대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둔기로 보이는 도구에서 낸시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건들을 감싼 비닐봉투에서는 트레이의 DNA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모텔 직원들은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스틸러 부부의 모텔방 외부에서 이상한 열쇠 하나를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이 열쇠는 낸시의 침실에 있는 붙박이 옷장의 열쇠, 즉 낸시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열쇠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14년 3월 3일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경찰은 스틸러 부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캐시의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신문 영상에서 캐시는 처음에는 자신이 낸시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낸시의 머리를 봤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낸시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기에 이러한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캐시가 스틸러 부부와 공모해 낸시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경찰은 1급 계획적 상해죄로 캐시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스틸러가 캐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시는 줄곧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심을 2주 앞둔 시점에서 트레이가 돌연 경찰에 접촉해 할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유죄 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레이는 자신이 이 사건의 유일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아내와 캐시는 사건에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영상에서 그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one, I can't say that I was giving any great thought to what I was doing or how I was doing it.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트레이는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몰래 빠져나와 차를 몰고 낸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로 갔고 낸시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낸시를 보며 트레이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느껴온 억울함과 분노가 이 순간 모두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낸시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범행 도구와 주황색 연장코드, 비닐봉투를 집어들고 다시 낸시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망설임 없이 망치로 낸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트레이는 낸시가 아직 숨이 붙어있을까 두려워하며 이번에는 벌목 도구를 들고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전선으로 비닐봉투와 침대를 단단히 묶고 낸시를 붙박이 옷장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이후 그는 낸시의 담배와 약을 가져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 에스펀 주민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 정리를 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깨끗한 침대 시트가 그 증거입니다. 트레이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트레이는 자신의 아내가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와 경찰의 유죄 협상 조건은 검찰이 그의 아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앞으로도 이 사건으로 그녀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캐시에 대한 기소도 철회했습니다. 캐시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레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감형되어 20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5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틸러는 작가 데일린 베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관한 책인 결혼의 죄를 출간했습니다. 낸시의 가족과 친구 캐시는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낸시의 가족들은 이 책이 낸시를 심하게 비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스틸러는 낸시를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범인 트레이는 비극적인 영웅으로 그려졌습니다. 스틸러는 남편의 범행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펀 지역 신문은 이 책을 거대한 증오의 언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건 이후 스틸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행자는 그녀에게 사건 당시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틸러는 남편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범행을 도왔다면
사건을 더 철저히 은폐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단순히 정리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 8월 6일 트레이는 6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깨진 볼펜의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막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스틸러는 자신의 성을 본래 성인 메슨으로 변경했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1985년에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스틸러는 남편 사망 후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험계약서에는 자살 시 보험금 지급 불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낸시의 딸 줄리아나는 스틸러가 어머니의 사건을 이용해 책을 출간하고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2,500만 달러, 약 34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틸러가 이미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인해 스틸러는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스틸러는 받은 보험금 중 대부분인 85만 달러, 약 11억 원을 줄리아나에게 지급했습니다. 스틸러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트레이의 자살로 인해 진실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생전에 낸시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에스펀 관광산업에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기리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스틸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론 베렌스는 칠순에 가까운 독신노인으로 평생 자녀 없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노년 생활은 비교적 단순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애로운 노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고 잔혹한 범인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물론 끔찍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과연 범인은 왜 노인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콜론 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콜론 마을은 미국 77번 고속도로 서쪽에 위치하며 번화한 오마하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상더스 카운티에 속한 농업 중심의 시골 마을로 상주 인구는 약 110여 명입니다. 주인공 샤론은 1936년 8월 15일 네브래스카주에서 태어나 도지 카운티 프리몬트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농장에서 자란 샤론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농업 활동에 참여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녀의 열망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샤론은 노동을 하면서도 항상 학업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결국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1956년 당시 20살이었던 샤론은 상더스 카운티 정부에 입사했습니다. 이 직업 덕분에 그녀는 고향 프리몬트를 떠나 콜론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7년 동안 샤론은 평범한 회계사로 시작해 카운티 정부의 재무 담당자로 승진했으며 뛰어난 업무 능력 덕분에 여러 중요한 직책도 겸임했습니다. 덕분에 샤론은 콜론 마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1998년 62살의 나이에 샤론은 은퇴 생활을 했습니다. 독신이었고 자녀가 없던 그녀에게는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마을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샤론은 실제로 주민들을 가족처럼 여겼고 자신의 선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공익 카페로 개조해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수십 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로 가서 여가를 즐길 필요 없이 샤론의 집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모임과 대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자애로운 노인이 이후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악랄한 범인이 그녀의 생명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든 범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2003년 6월 30일 오후 6시 42분 상더스 카운티 경찰서는 샤론의 친구인 리 하트먼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릭은 샤론이 자신의 차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의 몸 옆에는 9mm 구경의 총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릭의 말대로 샤론은 그녀의 집 맞은편 독립형 창고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샤론의 옷차림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상의는 가슴까지 올라가 있고 속옷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넘어져 생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샤론의 머리와 얼굴에 심각한 외상이 있었고 목에는 뚜렷한 교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총이 있었지만 안전장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탄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샤론은 타인의 공격을 받았으며 범인이 그녀를 상대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차고 맞은편에 위치한 샤론의 집에서 더 많은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뒷문 입구에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끌이 벌어져 있었고 집 외부에 전화선도 끊겨 있었습니다. 집 내부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침실 침대 옆에는 비어있는 총기 홀스터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를 고려했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샤론이 사건 발생 전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미리 전화선을 끊어둔 탓에 샤론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고 결국 총을 들고 집 맞은편 차고로 가서 경찰서로 가기 위해 차를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이 그녀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귀중품이 도난되지 않았고 샤론이 위협을 미리 감지했기 때문에 범인이 단순히 도둑질 계획이 실패해서 그녀를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샤론이 비도덕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그녀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찰은 범인이 그런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신고자인 릭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릭은 샤론의 시신을 발견한 인물이었으며 신고 당시 제공한 정보가 현장 상황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릭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릭의 진술에 따르면 샤론은 사건 발생 전날 밤 친척 방문을 마치고 콜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곧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가족들은 샤론의 안전을 염려해 릭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릭은 샤론의 집을 방문했으나 그녀가 집에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릭은 샤론의 차가 여전히 차고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고로 갔고 그곳에서 샤론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릭은 시신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옆에 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릭의 진술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릭이 샤론의 집에 들어갔다면 문을 강제로 연 흔적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경찰은 릭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릭은 이를 거부하며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 체포해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릭의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으며 그의 진술 내용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샤론의 가족과 연락을 취해 릭의 진술을 검증했고 릭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뚜렷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릭의 수상한 행동으로 인해 그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잠재적 용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조사 초점을 콜론 마을 주민들에게 맞췄습니다. 샤론이 사건 전날 밤 막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며 범인은 그녀의 동선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을 내에서 범행 동기가 있을 만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제임스 D. 마르스라는 남성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제임스를 의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콜론 마을에서 드물게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제임스는 샤론의 이웃으로 두 집 직선 거리가 약 50피트, 15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제임스가 샤론의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제임스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샤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 전날 밤 약 오후 10시 반 캔자스주에서 콜론 마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친구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짐을 내린 후 곧바로 시내에 있는 친구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제임스는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새벽 1시경 가족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술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동생과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인사를 나눈 뒤 제임스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으며 이후로는 외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의 진술은 그의 친구와 어머니의 확인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이 샤론의 집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역시 잠재적 용의자로 간주되었으나 이전의 릭보다 의심의 정도는 덜했습니다. 이는 제임스가 24살의 젊은 남성이고 샤론이 66살의 고령인 점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두 세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최소한 성적 범죄를 동기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범행 동기의 일부는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제임스는 갑자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샤론은 한 배송 트럭 기사와 매우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트럭 기사가 종종 한밤중에 샤론의 집 앞에 트럭을 세우고 엔진을 가동시켰으며 그 소음이 샤론의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샤론은 여러 차례 이 기사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자주 언쟁을 벌이며 가끔 과격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제임스는 이 점을 들어 샤론의 사망이 이 트럭 기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트럭 기사를 알고 있는 몇몇 주민들을 방문조사했습니다. 주민들 모두 샤론과 이 트럭 기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사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편으로 이 기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 주 9mm 구경 총과 샤론의 시신에 집중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세부적인 감식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증 검사 결과 총기의 홀스터와 손잡이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으나 모두 샤론의 지문이었고 범인의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신 검사 결과는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샤론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시간은 발견되기 전날 밤, 즉 6월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의학자는 샤론이 비도덕적 행위를 당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그녀의 하체에 찢어진 흔적이 있고 속옷에서 범인이 남긴 소량의 생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양이 너무 적어 지역 법의학자는 이를 분석할 수 없었고 경찰은 샤론의 속옷을 주 법의학 사무소로 보내 증거를 추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증거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트럭 기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틀 후 그 트럭 기사가 다시 콜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는 조사에 대해 다소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샤론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간단히 인정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일을 해야 한다며 경찰서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쉽게 넘길 수 없었고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했지만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요금 영수증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그는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단서까지 끊기자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할 만한 용의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남긴 생물학적 증거가 너무 적어 채증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콜론 마을의 최근 신고 기록을 정리하며 본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곧 무수 암모니아 절도 사건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수 암모니아는 엄격히 관리되는 화학 원료로 비료로 사용되거나 불법 약물을 합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도 사건은 종종 불법 약물 판매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더욱이 무수 암모니아가 도난당한 농장의 주인이 샤론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샤론이 별도를 목격하여
화를 자초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역과 주변 지역에 등록된 약물 중독자들을 신문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노력 끝에 경찰은 무수 암모니아를 훔친 범죄 조직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나 샤론 사건의 범인은 이들 중에 없었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 모두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자 콜론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범인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가장 많이 의심을 받는 인물은 본 사건 초기 용의자로 지목된 릭이었습니다. 한편 릭은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샤론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심지어 샤론의 집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릭과 샤론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샤론의 형제자매가 사건 이후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경매를 열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릭은 이 경매에 참석했는데 그는 샤론이 생전에 사용했던 침대 매트리스 하나만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침대 매트리스는 사적인 물건으로 잘 거래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전 소유자가 범죄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물건을 사는 일은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콜론 마을 주민들 중 절반 가까이는 릭을 의심했고 그가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샤론을 해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를 구매한 이유가 매트리스에 남아있을 생물학적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순한 추측일 뿐 수사 근거로 삼을 수 없었지만 릭이 이전에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과 소문의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릭의 태도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마도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릭은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 릭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릭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고 그의 생물학적 정보를 채취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릭은 다소 망설였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실패한 사실 때문에 이를 거부할 여지가 없었고 결국 경찰은 그의 생물학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모든 조사 작업을 마쳤고 이제는 법의학팀이 범인의 생물학적 증거를 성공적으로 추출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6개월 후 경찰은 다소 엇갈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증거 채취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범인의 DNA와 릭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경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릭보다 더 의심스러운 인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건에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으니 바로 샤론의 이웃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는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물학적 정보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교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경찰의 예상을 다시 뒤엎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제임스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I was shocked to find out that James Mars was the perpetrator. We had never seen that type of violence out of him. This was very unexpected. I thought, my gosh, something's wrong here. I mean, you just can't believe it. I was hoping that they'd catch someone that I did not know the family. 2004년 4월 5일 경찰은 제임스를 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콜론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임스가 저지른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샤론이 제임스의 성장을 거의 지켜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샤론은 마치 제임스의 할머니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후 몇몇 동료 수감자들에게 범행 과정을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이 수감자들이 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추가 신문에서 제임스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술집에서 많은 술을 마셨고 동시에 불법 약물을 흡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으로 돌아온 뒤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였으며 뭔가 자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웃 샤론을 떠올렸습니다. 제임스는 샤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그녀의 집에 들어가 값비싼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제임스는 샤론의 집 문을 막 열고 들어갔을 때
샤론이 총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이웃 관계를 고려한 듯 샤론은 당시 제임스를 쏘지 않고 대신 크게 호통치며 그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제임스는 물러나지 않았고 샤론이 실제로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숨으면서 범행을 계속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샤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서 차고로 향했는데 이 행동이 제임스를 완전히 자극했습니다. 그는 샤론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려 한다고 확신했고 그녀가 차고에 들어선 순간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제임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를 신고했던 동료 수감자들에게조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단지 샤론을 공격한 것만 인정했을 뿐 그녀를 상대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샤론의 속옷에서 그의 생물학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임스의 진정한 동기가 치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는 당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이는 강렬한 욕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는 범행 도중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범행 후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목적이 금전적 이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왜 비도덕적인 행위를 부인했을까요? 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너무나도 비열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평판과 가족들에게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상대적으로 덜 나쁜 절도로 묘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의 비도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2005년 8월 15일, 사건 발생 2년 후 본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임스는 상해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When I found out there was a sexual assault that went along with the slaying, I was just furious. What kind of person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You've got to be kidding me. And the community was appalled. I was happy that we finally got closure. He did it. He's locked up. Sharon was the one that suffered the ultimate loss. And that's what the investigators put in all those hours of work for and give her her last voice.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